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집에 남는 방도 없고요. 그래. 아버지, 일단 오늘은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철수는 큰아들 민수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고급 아파트 복도의 은은한 조명이 그의 낡은 점퍼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일부러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았고 헌 옷가게에서 산 남루한 옷을 입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지만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수진은 문을 조금만 벌린 채 철수를 밖에 세워두었다. 마치 집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되는 누군가처럼. 철수의 초췌한 모습을 본 수진의 얼굴에 당황과 불편함이 스쳤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철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집에 남는 방도 없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걱정도 없었다. 오히려 빨리 돌아가길 바라는 듯한 조급함만이 묻어났다. 철수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생선을 팔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민수를 키웠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냈으며 서울에서 이 아파트를 살 때 5천만 원을 보탰다. 그때 민수 부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하지만 지금 전 재산을 잃었다는 말 한마디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안에서 민수가 나왔다. 아들은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민수의 손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그 순간 알았다.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민수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철수의 손에 쥐어진 돈은 50만 원이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철수는 손에 쥐어진 돈을 내려다봤다. 50만 원. 5천만 원을 보태준 아들이 건넨 50만 원. 70평생. 철수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터지도록 생선을 손질했고 여름이면 비린내와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그곳에서 40년을 버텼다. 생선 한 마리 팔아 1,000원을 벌고 그 1,000원을 모아 10,000원을 만들고 10,000원을 모아 1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샀다. 10년 후에는 2개가 되었고 20년 후에는 5개가 되었다. 지금 그가 보유한 상가 건물의 가치는 30억 원이 넘었다. 그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썼다. 민수의 유학비로 2천만 원, 아파트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은희의 유학비로 1억 2천만 원, 서울집 마련 자금으로 2억 원, 석진의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 하지만 이제 와서 50만 원.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빨리 가기를 바라는 표정이었다. 그래, 알겠다. 철수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철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거기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철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며칠간 기르지 않은 수염, 낡은 점퍼, 구부정한 어깨. 이것이 30억 자산가의 모습이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2월의 부산은 추웠다. 철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끗거렸다. 노숙자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철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둘째 딸 은희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은희는 다를까? 혹시 은희만큼은 자신을 받아줄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은희가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바빴다. 철수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말하자 은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온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석진뿐이었다. 세 자녀 중 가장 공부를 못했고 전문대를 겨우 졸업한 아들. 변변한 직장도 없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아들. 철수는 석진에게 제일 적게 해줬다. 창업자금 3천만 원이 전부였다. 형과 누나가 억 단위의 돈을 받을 때 석진은 그저 고맙다고만 했다. 미안하다고, 자신은 형이나 누나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아버지께 부담을 드린다고 했다. 철수는 버스를 탔다. 석진의 치킨집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버스는 부산의 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자갈치 시장이 보였다. 철수가 평생을 보낸 곳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 돈이 있을 때만 부모인지 아니면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자식인지 오늘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다. 버스는 석진의 동네로 향했다. 철수의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다. 철수는 석진에게 가기 전에 은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혹시 전화에서는 바빠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강남행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다. 출퇴근 시간이었다. 철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의 낡은 행색 때문인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넜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 때마다 철수는 이 강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자식들이 이곳에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강물이 차갑게만 보였다. 1시간을 달려 은희의 아파트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다. 고급 아파트였다. 20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했고 단지 안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분수대가 있었고 조경도 아름다웠다. 경비실을 지나갔다. 경비원이 철수의 행색을 보고 잠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철수가 은희의 호수를 정확히 말하자 그제야 통과시켜 주었다. 하지만 경비원의 시선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다. 복도는 깨끗했고 조명도 밝았다. 은희의 집 앞에 섰다. 문 앞에는 예쁜 화분이 놓여 있었고 현관문도 고급스러웠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혹시 은희는 다를까? 딸이니까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자신이라고 말하자 은희는 당황한 듯 침묵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도 대충 묶여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은희의 눈이 커졌다. 놀람과 함께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아빠, 이게 무슨 차림이에요? 은희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문을 조금만 열어둔 채 복도에 세워두었다. 민수와 똑같았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은희의 시선이 복도를 훑었다. 혹시 이웃이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철수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은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아빠, 왜 그런 투자를 하신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면서. 은희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은희는 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초조함이 온몸에서 느껴졌다. 시댁 식구들이 곧 온다는 말을 또 했다. 철수가 당분간 신세를 지고 싶다고 말하자 은희는 단칼에 거절했다. 아빠, 그건 정말 안 돼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편 집이고 시댁 눈치가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철수는 그저 잠깐이라도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오히려 철수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마치 빨리 보내려는 듯이. 철수는 딸의 손길에 힘없이 밀려났다.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철수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불편함과 거부감이 더 컸다. 은희야, 내가 유학 갈 때 기억나니?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은희의 움직임이 멈췄다. 아빠는 너한테 꼭 성공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만 했지.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 떨어지면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어. 아빠가 있다고. 은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닫으려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아빠한테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너는 아빠를 집에도 안 들이는. 은희는 뭐라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철수는 손을 저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됐다. 알겠다. 철수는 돌아섰다. 뒤에서 은희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들어가서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를 보니 은희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그녀의 집 문은 꽁꽁 닫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낡은 점퍼, 며칠간 기른 수염,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철수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다. 자식들의 마음이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를 나왔다. 경비원이 또 힐끗 쳐다봤다. 철수는 그 시선을 무시하고 단지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넘었다. 철수는 지하철역으로 걸었다. 걸으면서 은희의 유학 시절이 떠올랐다. 학비가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 4년간 1억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때 아내 순자는 너무 무리한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철수는 딸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겠냐며 고집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 손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다. 은희가 유학에서 돌아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철수는 정말 기뻤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철수는 상가 건물 하나를 팔았다. 2억 원을 보탰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은희가 울면서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효도는 아버지에게 돈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막내 석진만 남았다. 석진의 치킨집은 여기서 지하철로 1시간, 버스로 다시 30분을 가야 했다. 철수는 지하철을 탔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봐야 했다.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지하철이 달렸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철수의 마음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이라는 작은 빛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빛이 진짜일지 아니면 또 꺼질지는 아직 몰랐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다시 탔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저녁 8시가 넘었다. 버스는 부산의 외곽 지역을 달렸다. 화려한 강남과는 달리 이곳은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많았다. 철수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자식들에게 거절당한 일들이 마음을 짓눌렀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은희의 냉정한 태도가 계속 떠올랐다. 석진의 치킨집이 있는 정류장에 내렸다. 간판 불빛들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다. 저녁 장사 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가 욱신거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다.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그 옆을 지나쳐 걸었다. 몇 걸음 더 가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석진네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다. 작은 가게였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석진이 주방에서 튀김옷을 입히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카운터에는 며느리 지연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배달 주문인 듯했다. 철수는 가게 앞에 멈춰섰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석진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로 찜질방에 가야 할까? 손을 들어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딸랑딸랑. 그 소리에 석진이 고개를 돌렸다. 석진의 눈이 아버지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닭다리를 놓칠 뻔했다. 석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황급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다. 석진은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카운터를 지나 가게 밖으로, 철수에게로. 그의 움직임은 급했다. 마치 아버지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맞으세요? 석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철수의 팔을 잡았다. 힘주어 잡았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리고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며칠간 기른 수염, 핏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힘껏 안았다. 철수는 아들의 품에 안겼다. 석진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석진은 울먹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철수는 아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민수나 은희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 안에서 지연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녀도 깜짝 놀란 표이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님. 석진은 철수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갔다. 가게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석진은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연이 얼른 물을 가져왔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시원한 물이었다. 철수는 컵을 받아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석진은 연신 물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지연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시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철수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숨을 고르고 아들을 바라봤다. 형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꺼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떨렸다. 석진마저 거부한다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석진아, 아빠가. 큰일 났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짜 떨림이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민수와 은희의 냉대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석진이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철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상가 건물도 다 날아갔고 빚만 남았다고. 석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다. 입이 벌어졌다. 지연도 손으로 입을 더 세게 가렸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가 다시 철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더 세게, 더 따뜻하게. 철수는 아들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석진의 어깨가 떨렸다. 흐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많이 무서우셨죠? 어떡해요? 석진은 울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비난이 없었다. 왜 그랬냐는 질책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지연도 다가와 철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진짜 자식의 반응이었다. 형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석진이 철수를 놓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가스불을 껐다. 환풍기도 껐다. 기름에서 지글거리던 소리가 멎었다. 여보, 오늘 장사 그만하자.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게 문으로 가서 오늘 영업 종료 팻말을 꺼냈다. 아직 저녁 8시 반밖에 안 됐지만 석진 부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한 남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갑자기 왜 문을 닫아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석진은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손님들은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지연이 문에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다. 가게는 조용해졌다. 석진은 철수 앞에 다시 앉았다. 의자를 바짝 당겨 아버지와 가까이 앉았다. 아버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수는 준비한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다고.
건물도 날리고 빚만 엄청나게 남았다고. 석진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연도 옆에서 시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한테도 가셨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근데 형이 뭐라고 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석진은 아버지의 침묵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한테도 가셨어요? 철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과 누나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갔다. 아버지, 갈 데 없으시죠? 석진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인정했다. 석진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아버지.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석진아, 너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빠가 아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석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지연도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님. 당연히 저희랑 같이 사셔야죠.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석진은 주방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완전히 잠갔다. 지연은 부엌에서 남은 치킨을 비닐봉지에 싸왔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게를 정리했다. 석진이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가요, 아버지. 석진이 철수의 팔을 잡았다. 부축하듯이. 세 사람은 가게를 나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철수의 가슴은 따뜻했다. 석진의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낡은 빌라 2층이었다. 석진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리자 석진이 더 꽉 잡아주었다. 빌라 복도는 좁았고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난간. 가난한 동네였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석진이 문을 열었다. 좁은 집이었다. 거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고 방이 2개였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오래된 장롱. 민수나 은희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아버지, 여기에요. 석진은 철수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작았다. 더블 침대 하나가 거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옷장 하나와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안 돼. 너희가 쓰는 방인데 어떡해.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편히 주무셔야죠. 석진은 단호했다. 지연이 침대로 다가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깨끗한 시트를 꺼내 침대에 새로 깔았다. 베개도 새 것으로 바꿨다. 이불도 깨끗한 것으로 꺼냈다. 아버님, 씻으시고 주무세요. 제가 수건이랑 옷 드릴게요. 지연은 옷장에서 남편의 옷을 꺼냈다. 깨끗한 티셔츠와 면바지였다. 수건도 함께 꺼내 철수에게 건넸다. 철수는 옷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움에 떨렸다. 고맙다. 철수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석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이런 데밖에 모시지 못해서요. 좀 더 넓은 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힘주어.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이곳이 5억짜리 아파트보다 3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다. 진짜 집이었다. 철수는 욕실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물줄기가 몸을 적시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며칠간 기른 수염,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있었다. 석진이 준 옷을 입었다. 헐렁했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빨래 비누 냄새가 났다. 정성스럽게 세탁한 흔적이 느껴졌다. 철수는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이 옷에도 석진 부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거실로 나오니 작은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지연이 급하게 준비한 저녁이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이 접시에 담겨 있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석진이 의자를 빼주며 아버지를 앉혔다. 철수는 의자에 앉았다. 낡은 식탁이었다. 표면이 낡아 있었고 한쪽 다리가 조금 짧은지 흔들렸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급하게 준비해서 변변찮지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었다. 얼큰하고 뜨거웠다. 오늘 하루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다.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배가 고팠다. 철수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다. 밥과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지연이 만든 음식이었다. 며느리의 손맛이 느껴졌다. 석진은 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반찬을 권했다. 계란말이를 아버지 밥그릇 위에 올려놨다. 지연도 시금치나물을 더 접시에 담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철수에게만 향해 있었다. 철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며 몸속으로 들어갔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음식의 온기만이 아니었다. 석진 부부의 마음이 함께 들어왔다. 잘 먹었다. 철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그릇이 깨끗했다. 반찬 접시도 거의 비었다. 석진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철수는 물을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다. 작은 텔레비전, 낡은 소파, 오래된 장롱. 가난했다. 하지만 정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벽에는 석진 부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작은 액자들이 더 있었다. 가족 사진들이었다. 철수도 몇 장에 함께 있었다. 석진의 결혼식 날, 치킨집 개업 날. 아버지, 편히 쉬세요. 내일 제가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볼게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대출? 네. 이 집이 좀 좁잖아요.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려고요. 아버지 계실 방도 있어야 하고. 석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운 듯했다.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아버지를 위해 집을 옮기려 한다니. 대출까지 받으려 한다니. 안 돼. 너희 빚만 늘어나잖아. 그러지 마라.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든 할게요. 제가 장사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석진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걱정이 보였다. 철수는 그것을 알았다. 치킨집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다. 경쟁이 심했다. 요즘은 배달앱 수수료도 비쌌다. 월세도 내야 하는데 대출까지 받는다면
석진 부부는 더 힘들어질 것이었다. 지연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릇들을 싱크대로 옮겼다. 석진이 일어나 함께 거들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 지연이 씻으면 석진이 닦았다. 서로 부딪히며 웃기도 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이것이 진짜 부부였다. 이것이 진짜 가정이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크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철수는 그들을 보며 흐뭇했다. 아버지, 안방에서 쉬세요. 저희는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석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석진이 문을 닫아주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았다. 부드러운 이불이 손에 닿았다. 베개도 폭신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낯선 천장이었다. 작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민수의 고급 아파트보다, 은희의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편안했다. 마음이 놓였다. 여기서는 쫓겨나지 않을 것 같았다. 문틈 사이로 석진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작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들렸다. 복도를 통해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갑자기 아버지 모시자고 해서 미안해. 석진의 목소리였다. 철수는 숨을 죽였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귀를 세웠다. 당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내일 대출 알아보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아버지 모실 방도 제대로 있어야 하고. 석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내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모양이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며느리도 불편한 거였구나. 지연도 남편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였구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귀를 더 가까이 대려고 침대 가장자리로 조금 이동했다.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다니.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아버님 아니었으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야. 지연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맞아. 창업자금 3천만 원. 그거 없었으면 치킨집도 못 차렸어. 형이랑 누나는 억 단위로 받았는데 나는 3천만 원. 그때 난 서운하지 않았어.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이불을 꼭 쥐었다. 오히려 고마웠지. 내가 공부도 못하고 못난 자식인데 그래도 날 챙겨주셨으니까. 형이랑 누나한테는 큰 돈 들어가서 나한테 줄 돈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3천만 원이나 주셨잖아.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설령 아무것도 안 해주셨더라도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고. 아버지는 평생 우릴 위해 일하셨어. 새벽에 일어나서 생선 파시고 손이 얼어도 참으시고 그렇게 우릴 키우셨는데. 맞아. 이제 우리가 모실 차례지. 당신 내일 치킨집 일 끝나고 대출 한번 알아볼까?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방 3개짜리로. 지연이 말했다. 철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그래야겠어. 아버님이 편히 지내셔야지. 우리야 좀 힘들어도 괜찮아. 젊으니까. 석진의 말이 들렸다. 철수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다. 하지만 어깨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루 종일 참았던 슬픔과 실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동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은희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석진의 따뜻한 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철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생 힘들게 일한 게 헛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던 날들, 손이 얼어터지도록 생선을 손질했던 날들, 비린내와 더위에 시달렸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한 자식은 진짜 자식으로 키웠다.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는 자식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진짜 자식. 민수와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철수를 집에도 들이지 않았다. 찜질방에 가라며 50만 원을 쥐어줬고 시댁 식구가 온다며 쫓아냈다. 억 단위로 돈을 받을 때는 감사하다며 울었던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짐처럼 여겼다. 하지만 석진은 달랐다. 3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던 석진은 돈이 없어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 자기 밥그릇을 나눠주고 자기 침대를 내어줬다. 대출까지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다. 이것이 진짜 효도였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서류 봉투가 생각났다.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 30억짜리 유산, 건물 5채의 소유권, 내일 아침에 석진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두 다. 문 밖에서 석진 부부의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었다. 불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잠자리에 들 모양이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새벽녘에 잠깐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에 나오니 작은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석진 부부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면 다시 일어난 건가? 철수는 화장실로 갔다. 용물을 보고 나왔다. 작은 방 앞을 지나는데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자고 있어? 나 잠이 안 와. 나도. 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두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었다. 철수는 사실을 말할 것이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시험한 거였다고. 그리고 석진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줄 거라고. 민수와 은희는 뒤늦게 후회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부모는 돈이 있을 때만 부모가 아니었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짜 부모 자식 관계였다.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석진의 집, 작고 낡은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밤이었다. 진짜 집에서의 밤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철수는 눈을 떴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다. 몸이 개운했다. 어깨도 가볍고 머리도 맑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이 시간이 늦게 느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밖을 내다봤다. 빌라 앞 좁은 골목이 보였다. 낡은 건물들, 좁은 길. 가난한 동네였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석진 부부가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도마에 무언가 썰리는 소리. 지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수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로 나가니 지연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났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석진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본 석진이 일어나며 밝게 웃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석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어젯밤 걱정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잤다. 오랜만에 푹 잤어. 아침 드세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지연이 식탁에 국그릇을 놓았다. 된장국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과 김치, 계란 후라이가 상에 올라왔다. 어제처럼 소박했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떴다. 입에 넣었다. 구수했다. 지연의 손맛이 느껴졌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에 말아 먹었다. 맛있었다. 석진과 지연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철수를 살폈다. 밥이 모자라지 않은지, 반찬이 입에 맞는지. 두 사람의 시선이 계속 철수에게 머물렀다. 아침을 다 먹고 철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석진이 물을 가져다 주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철수가 먼저 말했다. 석진아, 잠깐. 석진이 움직임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연도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럴 필요 없다. 철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석진과 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철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뒀던 봉투. 이것을 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봉투를 내려놨다. 석진과 지연은 봉투를 바라봤다. 노란색 봉투였다. 두툼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다. 이거 받아라. 철수가 봉투를 석진에게 밀어냈다. 석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으로 만져봤다. 서류 같은 게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석진의 목소리에 궁금증이 묻어났다. 철수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심호흡을 했다. 열어봐. 석진이 봉투를 열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여러 장의 서류였다. 석진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쳐봤다.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다. 눈이 커졌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건물 주소, 면적, 소유자 이름. 지연도 남편 옆으로 바짝 다가와 서류를 함께 봤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또 다른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석진은 서류들을 펼쳐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다. 아버지, 이게...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철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석진은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연도 손으로 입을 가렸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석진이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제 사기 당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재산을 날렸다고.
석진의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분명하게. 거짓말이었어. 철수의 말에 석진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요? 그럼 나는 사기 같은 거 안 당했어. 전 재산도 그대로 있고 상가 건물도 다 그대로야. 한 푼도 안 날렸어.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무게가 있었다. 석진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다.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석진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돈이 없어졌을 때 누가 날 진짜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거짓골을 하고 너희를 찾아갔지.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철수는 말을 이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또렷하게. 형한테도 갔었어. 똑같이 말했지. 전 재산을 날렸다고. 갈 곳이 없다고.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민수의 차가운 태도, 수진의 거부하는 눈빛,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자신을 밖에 세워뒀던 것. 형은 날 집에도 안 들였어.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밖에 세워뒀지. 그리고는 찜질방 가라며 50만 원을 쥐어줬어. 석진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어떻게 형이 그럴 수가. 은희한테도 갔었어. 전화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 직접 찾아갔더니 집에도 안 들이더구나. 시댁 식구가 온다면서 날 쫓아냈어. 아파트 입구까지 날 떠밀었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딸에게 거절당한 아픔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 억 단위로 돈을 줄 때는 고맙다고, 효도하겠다고 울었던 놈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더구나. 짐짝 취급했어. 석진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테이블을 쳤다. 탁! 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렸다. 지연도 눈가가 붉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형이랑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석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철수는 석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석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날 보자마자 울면서 끌어안았어. 왜 이렇게 마르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 장사 시간인데도 가게 문을 닫고 날 내 집으로 데려갔어.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테이블 위로. 철수는 계속 말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날 내 집으로 데려갔어. 내 방을 내어주고 밥을 차려주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어젯밤 들었던 석진 부부의 대화가 떠올랐다. 어젯밤 너희 부부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아버지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주셨다고,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감사했다고. 지연의 얼굴이 빨개졌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게 진짜 효도야. 돈이 있을 때만 부모인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게 진짜 자식이지. 철수는 서류를 석진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석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 건물들은 월세만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게 나와.
너희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치킨집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석진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큰 절이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석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온몸이 떨렸다. 지연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철수는 두 사람을 일으켰다. 석진의 팔을 잡고 지연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이 애비를 버리지 않아줘서, 못난 애비를 끌어안아줘서.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쳤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진짜 가족의 아침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그럼 다른 건물들은요? 5채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고한 표정으로. 나머지 건물들도 다 내 것이야. 형이랑 누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법적으로 다 내 이름으로 넘길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석진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형이랑 누나도 자식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석진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다. 형과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단호하게. 자식?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자식이면 아버지가 힘들 때 찜질방에 보내나? 자식이면 아버지를 집 밖에 세워두나? 시댁 식구가 아버지보다 중요하나?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다. 너희는 내가 돈이 있을 때도 똑같이 대했을 거야. 돈이 없어도 날 끌어안았을 거고. 그게 진짜 자식이지.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았다. 자갈치 시장이 있는 방향이었다. 못난 애비의 마음까지 알아준 너희가 내 진짜 자식이야. 너희만이. 철수는 다시 석진을 바라봤다. 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심을 이해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 동료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동료가 우연히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친구가 중개업을 하는데 최근 큰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건물 주인이 박철수였고 이전받은 사람이 박석진이라고 했다. 동료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귀에는 그 말이 크게 들렸다. 수저를 든 손이 멈췄다. 민수는 처음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었다.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을 다 먹고도 오후 내내 회의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집중이 안 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이 석진이한테 넘어갔다는데. 수진의 눈이 커졌다. 방금 잡으려던 리모컨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댔다. 피곤해 보였다. 나도 잘 모르겠어.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다음 날 민수는 일찍 회사를 나왔다. 오후 반차를 냈다. 구청에 들렀다. 민원실로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신청했다. 아버지의 상가 건물 주소를 하나하나 입력했다. 손이 떨렸다. 키보드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다.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신청했다.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벽시계를 쳐다봤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눈으로 내용을 훑었다. 소유자 란을 봤다. 박석진. 이전 날짜를 봤다. 일주일 전.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똑같았다. 박석진. 일주일 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건물이 석진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서류를 보고 또 봤다. 아버지 이름, 석진 이름, 건물 주소, 이전 날짜. 틀림없었다. 오류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숨이 가빠졌다.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구청 로비에서 멍하니 앉아 서류만 쳐다봤다.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지우고 다시 누르고 또 지우고 세 번째 만에 제대로 걸렸다. 신호음이 울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나, 지금 시간 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즉시 느꼈다.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은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아버지 말이야. 사기당한 거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은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게, 길게,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그게?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모양이었다. 민수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다시 내려다봤다. 여러 번 봐도 내용은 똑같았다. 아버지 건물들이 다 석진이한테 넘어갔어. 등기 확인했어. 5채 전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가라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빠른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충격받았다는 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럼 그때 은희의 말이 끊겼다.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다. 우리를 시험한 거였어. 아버지가. 거짓말이었어. 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쳤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목이 막혔다. 거짓말이겠지?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잖아. 뭔가 착각한 거겠지? 은희의 목소리에 부정이 섞였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도 그랬다.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길 바라. 내일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 오해였으면 좋겠어. 제발. 전화를 끊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등기부등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바닥에 널브러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날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낡은 옷을 입고 현관 앞에 섰던 모습. 초췌하고 힘없어 보이던 모습. 며칠간 기른 수염,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그때 자신은 무엇을 했나?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 아버지를 밖에 세워뒀다. 50만 원을 쥐어주고 찜질방에 가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 한 일이 그것뿐이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수진이 다가왔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 좀 해봐.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모아 수진에게 건넸다. 수진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첫 장, 두 번째 장. 눈이 점점 커졌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를 떨어뜨렸다. 다시 바닥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계속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목이 말랐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민수는 초조해졌다. 손에 땀이 났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아버지가 받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얼음장 같았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냉정했다. 거리감이 느껴졌다.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뭘 확인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다. 감정이 없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용기를 냈다. 아버지 건물들이 석진이한테 넘어간 게 맞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오해라고, 착각이라고 말해주길. 제발, 제발 그러길.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래, 맞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확정적이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온몸이 축 늘어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버지, 그럼 그때 사기당했다는 건?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기를 바랐다. 거짓말이었지. 너희를 시험한 거야.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의자를 더듬어 찾아 주저앉았다. 시험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누가 날 진짜 생각하는지 보려고. 결과는 너도 잘 알잖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차가움이, 실망이, 분노가 숨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느꼈다. 아버지, 그때 저희도. 민수는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너는 날 집에도 안 들였어. 현관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밖에 세워뒀지. 찜질방 가라며 50만 원을 쥐어줬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모든 장면이, 아버지의 표정, 수진의 눈빛, 자신이 건넨 돈. 5천만 원 보탰을 때 기억나니? 2천만 원 유학비 될 때는? 그때는 날 껴안고 고맙다고 울었잖아. 민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모두 사실이었다. 아버지, 그때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집이 좁고 애들도 있고. 사정? 집 살 때 5천만 원 보탤 때는 사정이 괜찮았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할 수 없었다. 논리가 없었다. 그저 변명일 뿐이었다. 은희도 마찬가지야. 시댁 식구가 온다면서 날 쫓아냈지. 아파트 입구까지 날 떠밀었어. 2억 원 받을 때는 눈물 흘리며 고맙다더니. 평생 효도하겠다더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다. 상처가 느껴졌다. 민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너희는 내가 돈이 있을 때만 자식이었어. 돈이 없어지니까 짐짝 취급했지. 부모가 뭔지 모르는 거야. 효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 칼날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석진이는 달랐어. 장사 시간인데도 문 닫고 날 집으로 데려갔어. 울면서 날 끌어안았고 자기 방을 내어줬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대출까지 받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석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형과 누나에게 밀렸던 동생.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번다고 무시했던 동생. 그 동생이 진짜 자식이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석진이한테 줬어. 건물 5채 전부. 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확고했다. 민수는 무너졌다. 완전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기회는 줬어. 그때 너희가 선택한 거야. 너희가 그 기회를 차버렸지. 뚝.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으로. 수진이 다가왔다.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흔들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말 좀 해봐. 대답 좀 해봐. 민수는 수진을 올려다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너진 목소리였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제발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우릴 시험했대. 거짓말이었대. 사기당한 거 아니었대. 그리고 석진이한테 전 재산을 다 줬어.
건물 5채 전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대.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입을 손으로 가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30억이. 나? 우리 잘못이야. 그때 아버지를 집에 들였어야 했어. 5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들였어야 했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50만 원 때문에 수십억을 날렸다. 아니,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아버지를, 가족을, 모든 것을. 그날 저녁 민수와 은희는 아버지 집 앞에 모였다. 아버지는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있었다. 석진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두 남매는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다. 은희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다는 게 분명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기가 전혀 없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수염을 깎지 않아 거칠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은희가 작게 흐느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사는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다. 익숙한 복도였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 집 앞에 섰다. 현관문이 보였다. 그 문 너머에 아버지가 있었다. 민수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그 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민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계속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옆집 문틈으로 누군가 내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민수는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소리가 요란했다. 은희도 함께 소리쳤다. 아버지, 저 은희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은희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떨렸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문을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은희는 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아버지, 제발,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힘이 빠졌다. 결국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다. 딱딱한 타일이 무릎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더 아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문을 향해 절을 했다. 큰 절이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차가운 바닥이 이마를 식혔다. 일어나서 다시 절을 했다. 또 했다. 계속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은희도 함께 절을 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작은 물방울이 타일 위에 번졌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인기척도 없었다. 아버지는 듣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40분. 두 사람은 계속 무릎 꿇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끗거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무릎이 아팠다. 저리고 욱신거렸다. 다리가 떨렸다. 일어서고 싶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용서해줄 때까지 여기 있어야 했다. 1시간이 지났다. 민수의 다리는 완전히 저려 있었다. 감각이 없었다. 은희는 계속 울고 있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일어섰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민수가 먼저 벽을 짚고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은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은희도 비틀거렸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았다. 민수는 문을 바라봤다. 손을 들어 문을 쓰다듬었다. 아버지, 저희 또 올게요. 계속 올게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희도 문에 손을 댔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문에서 떨어졌다.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혹시 문이 열릴까 해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은희가 다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두 남매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1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사는 층에 불빛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없었다. 거부당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낡은 옷을 입고 현관 앞에 섰던 아버지의 모습. 초췌하고 힘없어 보이던 얼굴. 그리고 자신이 건넸던 50만 원. 찜질방에 가라던 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서류를 보다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다. 실수가 잦아졌다. 보고서에 오류가 생겼고 납기를 놓쳤다.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수진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밤마다 말다툼을 했다. 당신이 그때 아버지를 들였어야지. 민수가 소리쳤다. 화풀이였다.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수진에게 퍼부었다. 나만 잘못한 거야? 당신도 50만 원 준 거잖아. 당신도 찜질방 가라고 한 거잖아. 수진도 지지 않고 맞섰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다. 밤마다 집안의 고함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진짜 화가 난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 민수도 알았고 수진도 알았다. 그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상대방을 탓하는 것뿐이었다. 민수는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 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아버지 집 앞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 주말마다 퇴근 후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무릎 꿇고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편지를 써서 문틈에 넣기도 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은희는 남편 앞에서 울었다. 남편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숨을 쉬었다. 길게 무겁게. 당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다니. 남편의 말에 은희는 더 울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울고 밤에 잠들기 전에 울었다. 시댁 식구가 오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아버지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중요했던가. 은희도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녀는 긴 편지를 썼다. 사과의 말을 가득 담은 편지를. 어릴 적 추억을 적었고 아버지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적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적었다. 편지를 아버지 집 우편함에 넣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은희는 석진의 치킨집 앞에 섰다. 석진을 만나 사정해 보려고 했다. 동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가 울렸다. 석진은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바쁘게 움직였다. 형과 누나를 본 석진의 얼굴이 굳었다. 손을 멈췄다. 형, 누나. 석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워 보였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민수와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석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를 낮췄다. 석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에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다. 지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세 사람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손님들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와 은희는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을 바라봤다. 석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석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주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고.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가 아버지한테 좀 말해줄 수 없을까?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정말 후회한다고. 석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함께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한숨을 쉬었다. 길게. 형, 누나. 솔직히 말할게. 석진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도 아버지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 형이랑 누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라고. 민수와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석진이 도와준다면 혹시 아버지 마음이 풀릴지도 몰랐다. 근데 아버지는 단호하셔. 기회는 이미 줬다고. 그때 형들이 선택한 거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 석진의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희망이 꺼졌다. 석진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평생 모은 돈으로 형들 공부시키고 집 사주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손 얼어가며 일하시고.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쳤다. 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짐짝 취급하잖아. 찜질방 보내고 집 밖에 세워두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멈출 수 없었다.
석진은 형과 누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표정은 안타까웠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아버지한테 3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형은 7천만 원 받았고 누나는 3억 넘게 받았잖아. 석진이 말했다. 민수와 은희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때 나 서운하지 않았어. 나는 공부도 못했고 형이랑 누나만큼 잘난 것도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형이랑 누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석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었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였어. 돈이 없어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어. 석진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형들은 아버지한테 돈이 있을 때만 좋은 자식이었어. 솔직히 그렇잖아. 돈 받을 때는 울고 고맙다고 하고 돈 없어지니까 찜질방 보내고. 석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다. 두 사람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석진아. 민수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나한테 사과할 거 아니잖아. 아버지한테 해야지. 석진이 말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다. 근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셔. 문도 안 열어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은희가 흐느꼈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다. 당연하지. 한 번 준 기회를 형과 누나가 차버렸는걸.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런 대접을 하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 세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래도 계속 노력해봐.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마음도 조금은 풀리실지 모르니까. 석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민수와 은희도 그것을 느꼈다. 고맙다, 석진아. 내 말 새겨들을게.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은희도 함께 일어났다. 석진도 일어나 두 사람을 배웅했다. 가게 문 앞에서 석진이 말했다. 형, 누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근데 후회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계속 찾아가고, 계속 연락하고, 아버지가 받아주실 때까지. 민수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킨집을 나왔다. 찬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민수는 매주 아버지 집을 찾았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편지를 썼다. 짧은 편지, 긴 편지, 사과의 편지, 그리움의 편지. 모두 문틈에 넣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은희도 계속 연락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생신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케이크를 문 앞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민수는 눈 오는 날에도 아버지 집을 찾았다. 차가운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색이 발에 있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린 민수를 안고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젊었다. 행복해 보였다. 민수는 사진을 만졌다. 손가락으로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대학 졸업식 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학사모를 쓴 민수 옆에 서 있었다. 뿌듯한 얼굴이었다. 민수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을까?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을까? 새벽녘 일어나 시장에 나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도 생선을 손질하던 모습, 여름이면 비린내와 더위에 시달리면서도 웃던 모습,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잊었다. 돈만 받고 돈이 없어지니 아버지를 버렸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반년이 지났다. 민수와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찾아갔다. 계속 연락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가 석진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석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다. 석진이 건물 임대료로 넓은 아파트를 구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너졌다.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석진과 함께. 자신들은 이미 아버지의 삶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던 달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달을 가리키며 말했었다. 민수야, 저 달은 항상 저기 있어.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저 달은 너를 보고 있어. 아빠도 마찬가지야.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멀리 석진의 집에서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자가 옆에서 놀고 있었다. 석진의 아들이었다. 철수는 손자를 보며 웃었다. 석진이 차를 가져왔다. 아버지, 차 드세요. 고맙다. 철수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했다. 석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가 또 전화했어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계속 찾아온다고 하던데. 그래.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석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려 했다. 아버지, 언젠가는 용서하실 거예요? 석진이 물었다.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모를 일이지.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실망이 남아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철수가 석진에게 물었다. 석진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형이랑 누나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도 아버지 결정을 따를게요.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저도 받아들이고 용서 안 하시면 그것도 이해해요. 철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효자의 손이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석진의 집은 따뜻했다. 사랑이 있었다. 진짜 가족이 있었다. 민수와 은희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다. 후회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너무 늦었다. 시계는 되돌릴 수 없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들은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다. 철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혔다. 손자가 웃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다. 철수도 따라 웃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달 예쁘죠? 손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쁘구나. 할아버지도 예뻐요. 손자의 말에 철수는 웃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크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철수는 평생 배운 교훈을 생각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었다. 사랑도 물려주고 가치관도 물려줬다. 돈이 있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게 진짜 가족이었다. 그것을 민수와 은희는 잊었고 석진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철수는 석진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새로운 시작 같았다. 철수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이 되었다. 민수와 은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돈보다 사람을, 체면보다 가족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 철수는 석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석진이 미소 지었다.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따뜻한 밤이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의 증표였다. 그 사랑을 알아본 자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헛살지 않았다. 적어도 한 자식은 제대로 키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생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 냄새는 철수의 인생 그 자체였다.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이 배어있는 냄새였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후회가 없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